님들 진짜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모르고 있어. 2026년 1월 22일에 코스피가 처음으로 5,000선을 돌파했거든. 근데 이게 단순한 숫자 상승이 아니라 우리 경제에 뭔가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뜻이야. 그게 정확히 뭔지 지금부터 파헤쳐 볼 거니까 꼭 끝까지 봐줘.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해놓고 경제학 박쥐가 설명하는 내용 끝까지 봐줘. 진짜 중요한 정보 얻어갈 수 있을 거야. 첫 번째,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부터 알아야 해. 코스피 5000이라는 건 1980년을 기준값 100으로 잡았을 때 지금이 그 50배가 됐다는 뜻인 거야. 미친 성장이지? 근데 더 미친 건 이걸 달성한 속도야. 2025년 10월 27일에 4000선을 넘었고 단 3개월 만에 5000을 돌파했어. 역대 기록을 보면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12거래일 연속 상승이라는 경이로운 기록도 세웠고, 두 번째,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가 핵심인데 크게 세 가지가 맞아떨어졌어. 첫 번째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야.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역대급 실적을 냈거든. 지난 2025년 반도체 업종은 159% 상승했어. 코스피가 75.6% 올랐는데 반도체만 뺀다면 46.3%밖에 안 올랐다니까 얼마나 지배적인지 알 수 있지. 두 번째가 정부 정책이야. 상법 개정으로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주주 친화 정책을 강화했어. 이게 뭐냐면 그동안 한국 주식이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제도를 개선해서 이걸 완화시킨 거야. 세 번째가 글로벌 유동성이야. 2026년 초에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완화되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으로 돈을 몰아줬어. 그게 특히 한국에 집중됐다니까 얼마나 한국 시장이 주목받았는지 알 수 있어. JP모건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도 코스피가 올해 6,000까지 갈 수 있다고 전망할 정도야. 이제 우리 증시가 세계 시장에서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 세 번째, 그럼 이게 앞으로 계속될까? 증권가 의견을 보면 예상 범위가 3,900에서 5,500 정도거든. 낙관론이 우세한데 사실 리스크도 있어.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야. 실제로 2월 초에 미국 증시 약세 영향으로 한 번 하락했거든.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반도체 업황은 여전히 강하고 기업 실적도 대폭 개선될 거라는 거야. 2026년 영업이익 428조 원, 순이익 310조 원으로 예상되는데 이건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하는 거거든. 네 번째, 하지만 조심해야 할 점들이 있어. 첫 번째가 쏠림 현상이야. 지수 상승의 대부분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초대 형주가 차지하고 있거든. 전체 시가총액의 38에서 40%가 이 두 회사에 집중돼 있어. 좋은 말로는 강하다는 뜻이지만 나쁜 말로는 위험하다는 뜻이기도 해. 두 번째가 밸류에이션 부담이야. 급등한 만큼 주가가 충분히 비싼 수준에 올라왔다는 거지. 일시적인 조정은 자연스러운 거야. 다섯 번째,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할까? 첫 번째, 상반기에 집중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증권가 전망을 보면 상반기는 밀기이고 하반기는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봐. 상반기에 외국인 수급과 정책 실적 모멘텀이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거든. 두 번째, 반도체에만 올인하지 말고 다른 업종도 봐. 조선, 방산, 전력기기, AI 인프라 같은 업종도 점진적으로 확산하고 있거든. 이런 업종들이 충격 완화제 역할을 할 수 있어. 세 번째, 장기 관점에서 봐. 단순한 지수 상승에 취해서 무리하는 건 위험해. 이게 진짜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인지 지켜봐야 해. 정부 정책과 기업 실적이 얼마나 오래 이어질 수 있는지가 핵심이야.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코스피 5천은 반도체 업황 호황, 정부 정책 지원, 글로벌 유동성이라는 세 가지가 맞아떨어진 결과야. 앞으로도 상승세가 계속될 가능성은 크지만 단기 조정과 구조적 불균형을 고려해야 해. 상반기 강세, 하반기 변동성 확대라는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투자하는 게 현명할 것 같아. 너무 낙관하지도, 너무 비관하지도 말고 균형 잡힌 관점으로 시장을 봐야 한다는 게 결론이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고 경제학 박쥐 계속 지켜봐줘.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올게.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자. 님들 이거 알아? 지난달 중국에서 뭔가 진짜 큰일이 터졌거든. 시진핑 측근인 장유샤 부주석이 숙청됐고 중앙군사위원회 장성만 20명 이상이 한 번에 떨어져 나갔어.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중국 내부 문제네 이 정도로만 생각하잖아. 그게 문제야. 왜냐면 이게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거든. 시진핑 체제가 약해지는 건지 아니면 더 강해지는 건지에 따라서 한국 수출 기업, 투자자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정반대로 갈린다고. 지금부터 전문가 10명이 예측한 5가지 시나리오를 하나씩 풀어볼 텐데 이거 진짜 듣고 있으면 소름 돋을 거야.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해놓고 경제학 박쥐가 설명하는 내용 끝까지 봐줘.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전문가들이 제시한 시나리오를 봐야 해. 크게 2가지 상황이 있거든. 첫 번째, 정치 권력 공백 시나리오야. 만약 시진핑 체제가 흔들리면서 정책 일관성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더 심해져. 지금도 이미 심각한데 이게 금융 시스템까지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고 실업이 늘고 경제가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거야. 두 번째, 오히려 통제력이 강화되는 시나리오도 있어. 이게 더 위험할 수 있거든. 중국이 중국식 자급자족 정책을 밀어붙이는 거야.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5개년 계획을 봐봐. AI, 반도체, 녹색에너지 같은 첨단 산업을 자기들끼리만 하겠다는 거지. 이건 한국 기업들에게는 악몽이야. 더 골치 아픈 게 올 3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대외무역법이야. 이건 뭐냐면 무역 자체를 국가 전략으로 제정의한 거야. 기업 규제 권한이 엄청 확대되는 거지. 한국 기업들이 기술 유출 규제에 걸릴 위험이 커지고 증갑세 부담도 늘어나고 통신이나 AI 관련 사업은 규제가 복잡해진다고 봐. 요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자유롭게 사업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야. 지금 한국이 중국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알아? 대중 수출이 전체 수출의 20%에 가까워. 근데 지금 이게 진짜 문제가 되고 있어. 작년부터 14개월 연속으로 중국 수출이 떨어지고 있거든.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 21%까지 떨어졌어. 이건 심각한 거야. 왜냐면 중국 경제 자체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야.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서 중국 국민들이 18조 달러를 날렸어.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이 잃은 돈보다 크다는 거야. 이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지. GDP 성장률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 올해 4.5%, 2년 뒤엔 3.8%, 최악의 경우 2에서 3%까지 내려갈 수 있어.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중국이 산업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거든. 반도체, 디스플레이 같은 중간재를 자급화하려고 하는 거야. 이러면 우리가 팔던 부품들을 더 이상 안 사주는 거지. 결국 한국 경제 성장률이 깎여 나갈 수밖에 없어. 다행히 우린 이미 회피를 시작했어. 2018년엔 대중 수출이 26.8%였는데 지금 19.5%까지 떨어졌거든. 하지만 이 속도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어. 이제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야. 시진핑 이후 중국 내부가 불안정해질수록 그 갈등을 외부로 돌릴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지. 2025년만 해도 일본 예술인 공연을 강제 취소하고 히토류를 규제하면서 일본을 압박했잖아. 근데 이게 한국에도 똑같이 터질 수 있다는 거야. 사드 때 한알령 먹였던 것처럼 말이야. 중국은 경제를 보복의 도구로 삼는 게 점점 노골화되고 있거든. 2027년은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이야. 이 시기에 중국은 군사력을 과시하려고 혈안이 돼 있을 거야. 대만 긴장이 극도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지. 남중국해 분쟁도 격화될 거고. 여기서 핵심이 뭔데? 미중 갈등이 동시에 심화된다는 거야. 그럼 한국 기업들은 어떻게 되냐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중고를 겪게 되는 거지. 만약 한국이 미국 쪽에 기울면 중국의 경제 보복이 들어온다. 반도체, 배터리, 화학. 중국 시장을 의존하는 모든 산업이 타격을 받는 거야. 한국 관광객 감소, 한류 제재도 따라올 거고, 반대로 중국 쪽에 기울면 미국의 압박이 심해진다. 결국 한국은 선택의 압박 속에서 몸살을 앓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게 시나리오 4의 악몽이지. 이제 5번째 시나리오야.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완전히 재편되는 상황 말이야. 중국이 경제 위기에 빠지면서 저가 상품을 마구 쏟아내거든. 배터리, 태양광, 전기차 같은 핵심 제품들 말이야. 그럼 전 세계 시장이 중국 제품으로 넘쳐나잖아. 미국은 가만두지 않아. 트럼프 행정부가 나타나서 20% 기본 관세에 중국 제품은 더 때린다니까. EU도 반덤핑 조사를 더 확대하면서 무역 장벽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거지. 여기서 한국 기업은 진짜 위험해져. 중국을 거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부품들이 관세에 걸리잖아. 원가도 올라가고 경쟁력도 떨어지는 거야. 근데 기회도 있어. 바로 프렌드 쇼어링 말이야.
미국, EU, 일본 같은 친구 국가들이 중국 대신 다른 나라에서 사려고 눈을 돌리거든. 한국이 여기서 가게 먹을 기회가 생기는 거야. CPTPP에 가입하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같은 동남아 시장에 진출하면서 공급망을 분산시키는 거지. 결국 안미경세 전략이 답이야. 미국과는 안보 동맹으로 가고 나머지 세계와는 경제 네트워크를 촘촘히 짜는 거야. 중국 리스크에서 벗어나면서 새로운 기회를 잡는 거지. 자, 이제 핵심이야. 님들이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실전 가이드를 줄 거거든. 먼저 기업 리더라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어. 너네 회사가 중국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돼. 수출액, 원재료 공급, 생산 거점 전부 다. 그리고 즉시 공급망 다변화 계획을 세워야 한다니까. 베트남, 인도, 태국 같은 동남아 시장을 지금부터 점 찍어둬야 살아남아. 3개월 안에는 중국 법규 변화에 대응할 팀을 꾸려야 해. 법무, 세무, IT 보안 담당자들을 모아서 매월 점검하는 거야. 언제, 어떤 규제가 터질지 모르니까.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를 지금 리밸런싱 해야 해.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비중을 줄이고 반도체, AI, 친환경 기업들로 시프트하는 거야. 이게 미래 수익성을 좌우할 거거든. 직장인님들은 자기 자신에 투자해야 돼. AI 교육, 영어 능력, 통상 지식, 이 세 개가 앞으로의 경쟁력이야. 회사가 지원해주든 안 해주든 먼저 움직이는 게 이기는 거야. 중소기업이라면 절대 혼자 버티려고 하지 마. 정부 지원금 활용해서 IT 규제 대응하고 컨설팅 바우처로 전문가 도움받아. 이런 걸 활용하는 기업과 안 하는 기업의 격차가 3년 뒤에는 엄청 벌어질 거야. 결국 이게 분기점이야. 지금 움직이는 기업과 기다리는 기업이 갈린다니까. 님들은 어느 쪽일 거야? 자, 이제 정리해볼까?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하면 5가지 시나리오의 발생 확률은 이렇게 나와. 급격한 정치 불안정은 20에서 30%, 통제 강화는 60에서 70% 정도로 봐. 대중 수출 악화는 90% 이상의 높은 확률이고, 지정학적 위기는 40에서 50%, 공급망 재편은 80% 이상이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미래 얘기가 아니라는 거야. 지금 이미 진행 중이라니까. 한국 기업들의 중국 철수가 2년 연속 증가하고 있잖아. 이건 추측이 아니라 현실이야. 그럼 중국 위기로는 과장일까? 맞아. 과장이 섞여 있어. 근데 차이나 리스크는 진짜 존재하는 거야. 여기서 균형을 맞춰야 한단 말이지. 그래서 님들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게 뭐냐고. 첫째, 중국에만 기대하지 말 것. 다양한 시장에 노출된 회사들을 봐. 둘째, 기술 기반 산업에 눈을 돌려봐. AI, 반도체, 바이오 이런 분야들 말이야. 시진핑 이후의 중국은 더 이상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될 거야. 결국 이 변화 속에서 살아남는 법은 더 이상 중국에만 의존하지 않는 거야. 님들의 자산도 커리어도 회사 선택도 그래야 돼. 5년 뒤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준비해. 경제적 안정은 한 곳에만 기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둬.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고 경제학 박쥐 계속 지켜봐줘.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올게.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자구. 여러분 혹시 주식을 살 때 어떤 기준으로 고르세요? 아마 대부분 이 회사가 싼가 비싼가를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잠깐, 같은 회사인데 전문가마다 평가가 다르다는 걸 아세요? 그 이유는 바로 기업 평가 지표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5가지 지표는 PER, PBR, PSR, EV/EBITDA, 그리고 ROE입니다. 이 지표들이 왜 필요한지, 언제 어떤 지표를 봐야 하는지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드립니다. 준비되셨으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고 싶으면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해놓고 경제학 박쥐가 설명하는 내용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 끝까지 보면 진짜 중요한 정보 얻어갈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고 싶으면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해놓고 경제학 박쥐가 설명하는 내용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 끝까지 보면 PR이 뭔지 쉽게 설명하자면 어떤 회사가 1년에 벌어들인 이익에 비해 주가가 몇 배인지를 보는 지표예요. 계산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현재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누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회사의 주가가 10만 원이고 1년간 주당 순이익이 2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PE는 10만 원을 2만 원으로 나눈 다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투자자들이 그 회사 1원의 이익을 5원의 가치로 평가했다는 뜻입니다. PR이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PR이 높다는 것은 주에 비해 이익이 적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주가가 고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보통 PR이 10을 넘으면 고평가된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PR이 10 이하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주가가 저평가된 것으로 봅니다. 이익에 비해 주가가 낮다는 뜻이거든요. 마치 저렴한 가격에 좋은 물건을 사는 것처럼 저평가된 주식을 사는 것을 가치 투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PR을 볼 때 정말 중요한 팁이 있어요. 바로 같은 업종끼리 비교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반도체 회사와 식품 회사의 PER을 직접 비교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각 업종마다 평균 PER이 다르거든요. PER이 높은 회사들을 보면 보통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바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미래에 엄청난 이익을 낼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높은 거죠. 이런 회사들을 성장주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PER이 낮은 회사들은 어떨까요? 이미 많은 이익을 내고 있지만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 회사들이에요. 이런 회사들을 가치주라고 부르는데 배당금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PER의 한 가지 중요한 한계를 알려드릴게요. 적자 상태인 회사, 즉 손실을 보고 있는 회사는 주당 순이익이 음수가 되기 때문에 PER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생 회사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의 평가에는 PER이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다른 지표들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제 PBR, 즉 주가순자산 비율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PBR은 기업의 자산 가치에 비해 주식이 얼마나 비싼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PBR의 계산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현재 주가를 주당 순자산으로 나누면 됩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1만 원이고 주당 순자산이 1만 원이라면 PBR은 1이 됩니다. PBR이 1보다 낮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의미를 가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회사를 통째로 사들였다면 기업을 청산했을 때 투자한 돈을 모두 회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PBR이 1 이하일 때는 기업이 저평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입니다. 앞서 배운 PER과 PBR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ER은 기업이 얼마나 많은 이익을 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반면 PBR은 기업이 보유한 자산이 얼마나 많은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쉽게 말해서 PER은 얼마나 벌었는가를 보는 것이고 PBR은 얼마나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이는 기업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PBR은 특히 어떤 산업에서 유용할까요? 바로 이익의 변동성이 크거나 큰 규모의 자산이 필요한 산업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 금융업 같은 우리나라 대표 산업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산업들은 경기에 따라 수익이 크게 변하므로 PBR 지표가 특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PBR을 사용할 때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자산의 양만큼 중요한 것이 자산의 질입니다. 낡은 기계나 쓸모없는 자산이 많으면 PBR이 낮아도 위험할 수 있으므로 자산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에는 적자 회사도 평가할 수 있는 신기한 지표 PSR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적자 회사도 평가할 수 있는 신기한 지표 PSR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PSR은 매출 1원당 시장이 얼마나 가치를 매기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앞서 배운 PER과 어떤 점이 다를까요? PER은 기업이 얼마나 남겼는가, 즉 이익을 기준으로 기업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PSR은 기업이 얼마를 벌었는가, 매출을 기준으로 기업을 평가하는 거예요. 이것이 PSR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PER은 이익이 없으면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PSR은 아직 적자인 회사도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연구개발비가 많은 기술 기업이나 빠르게 성장하면서 아직 적자인 스타트업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회사들은 PER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PSR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도 알고 있을 새벽 배송 플랫폼 쿠팡이 있습니다. 쿠팡이 2021년 미국 나스닥에 상장할 때 어떤 방식을 사용했을까요? 바로 이 PSR 방식이었습니다. 당시 쿠팡은 아직 적자 상태였기 때문에 PER로 평가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PSR도 완벽한 지표는 아닙니다. 매출이 크다고 해서 반드시 이익도 크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PSR로 기업을 평가할 때는 반드시 매출 대비 수익성이 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전문가들이 가장 신뢰하는 지표인 EV/EBITDA를 알아보겠습니다. EV/EBITDA는 어떤 의미일까요? EV는 Enterprise Value, 즉
회사를 통째로 인수할 때 드는 전체 비용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주식뿐만 아니라 빚도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EBITDA는 뭘까요? 이것은 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의 약자로 이자, 세금, 감가상각을 제외한 본업 중심의 현금 흐름입니다. 쉽게 말해 회사가 실제로 영업 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순수한 수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V/EBITDA가 보여주는 것은 정말 간단합니다. 이 회사를 사면 영업 수익으로 몇 년 안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EV/EBITDA가 10이면 10년 안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EV/EBITDA가 5면 5년 안에 회수할 수 있다는 의미죠. 당연히 숫자가 낮을수록 투자 기간이 짧아서 더 좋은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EV/EBITDA를 써야 할까요? 서비스업이나 소프트웨어처럼 설비 투자가 적은 기업은 PER이 더 유용합니다. 하지만 제조업, 통신, 반도체처럼 초기 설비 비용과 감가상각비가 큰 장치 산업에서는 EV/EBITDA가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훨씬 더 정확하게 반영합니다. 투자할 때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EV/EBITDA가 보통 10배 미만이면 저평가되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것도 업종별 평균과 반드시 비교해야 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통신사와 소프트웨어 회사의 평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EV/EBITDA는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알기 위한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기업 평가 지표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기업의 효율성을 보는 가장 중요한 지표인 ROE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ROE는 Return on Equity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자기자본이익률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기업이 자신의 돈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돈을 버는지를 보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ROE 계산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기업의 순이익을 자기 자본으로 나누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자기 자본이 1,000만 원이고 순이익이 150만 원인 기업이라면 ROE는 15%가 되는 것입니다. ROE가 높다는 것은 기업이 자기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ROE가 15% 이상이면 우수한 기업으로 평가받으며 이런 기업들은 주가도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ROE가 낮다면 기업의 실적이 좋지 않거나 기업이 속한 업종이 불황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주식에 투자할 때는 ROE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ROE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PER이나 PBR 같은 다른 지표들과 함께 보면 기업을 훨씬 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현명한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이제 실제로 어떤 기업을 평가할 때 어떤 지표를 봐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숙한 대기업이라면 PER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이미 안정적으로 이익을 내고 있으니까요. 반면 반도체나 자동차처럼 경기에 민감한 기업들은 PBR을 함께 봅니다. 이런 기업들은 경기에 따라 이익이 크게 변하거든요. 스타트업이나 성장 단계 기업이라면 PSR을 활용합니다. 아직 이익이 불안정하니까 매출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죠. 그리고 감가상각비가 많은 건설사나 철강 기업 같은 경우에는 EV/EBITDA를 봅니다. 이 지표가 실제 현금 흐름을 더 잘 반영하거든요. 또한 기업의 경영 효율성을 알고 싶다면 ROE도 함께 살펴봅시다. 모든 지표가 중요한 만큼 한 가지 지표만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투자하려는 기업의 업종이 무엇인지, 현재 어떤 성장 단계인지 파악한 후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자의 방법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주식을 사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PER이 10 이하이거나 같은 업종의 평균보다 낮은지 확인하세요. 둘째, PBR이 1 이하이거나 업종 평균보다 낮은지 봅니다. 셋째, EV/EBITDA가 10배 미만인지 확인하세요. 넷째, ROE가 15% 이상인지 살펴봅니다. 다섯째, 동종업계 경쟁사와 비교해서 이 기업이 정말 저평가되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우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PER과 PBR이 낮다고 해서 항상 좋은 투자처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를 가치 함정이라고 부르는데 낮은 지표 뒤에 회사의 심각한 문제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로 한 가지 지표만 보고 투자 결정을 내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여러 지표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최근 1년 수치보다는 3년, 5년 평균 지표로 비교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하기 전에 최신 재무제표를 꼭 확인하세요. 이러한 체크리스트를 모두 따르면 현명한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5가지 지표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주식 투자 성공 확률이 크게 높아질 겁니다. 실제로 과거 통계에 따르면 저-PER과 저-PBR 조합으로 투자한 경우 장기적으로 시장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투자는 항상 위험을 동반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조언이 있습니다. 첫째, 한 종목에 모든 자금을 몰빵하지 마세요. 반드시 분산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둘째, 기업의 현재 상황뿐 아니라 미래 전망도 함께 고려하세요. 셋째, 손절과 익절의 기준을 미리 정해두세요.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고 경제학 박쥐 계속 지켜봐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올게.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여러분은 올해 코스닥에서 최대 150개 기업이 상장 폐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지난 20년간 1,353개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되었는데 같은 기간 퇴출된 기업은 단 405개에 불과합니다. 3배 이상 많이 들어오는데 나가는 건 매우 적은 다산소사 구조죠. 그렇다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은 지난 20년간 8.6배나 증가했는데 코스닥 지수는 고작 1.6배만 올랐다는 겁니다. 우량 기업들의 성장이 지수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습니다. 2026년부터 상장 폐지 기준을 강화해서 다산다사 구조로 전환하려는 것인데요.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해놓고 경제학 박쥐가 설명하는 내용 끝까지 보면 진짜 중요한 정보 얻어갈 수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은 지난 20년간 8.6배나 증가했는데 코스닥 지수는 고작 1.6배만 올랐다는 겁니다. 우량 기업들의 성장이 지수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습니다. 2026년부터 상장 폐지 기준을 강화해서 다산다사 구조로 전환하려는 것인데요.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해놓고 경제학 박쥐가 설명하는 내용 끝까지 보면 진짜 중요한 정보 얻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는 20건으로 늘었고 2025년에는 무려 38건까지 증가했습니다. 단 2년 사이에 5배 가까이 급증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정도면 충분할까요? 금융당국의 판단은 아닙니다. 실제로 2024년 3분기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2029년에는 코스닥 시장 전체 1,700개사 중 무려 137개사가 새로운 퇴출 요건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코스닥 전체 기업의 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결국 정부가 지금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결정은 부실 기업의 시장 연명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의 악순환을 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2024년에는 20건으로 늘었고 2025년에는 여러분 이제 2026년 코스닥 상장 폐지 기준의 핵심 강화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설명드릴 것은 시가총액 기준의 대폭 상향 및 조기 적용입니다. 기존 계획을 보면 2027년 1월에 200억 원, 2028년 1월에 300억 원으로 단계적 상향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편으로 이 일정이 대폭 앞당겨졌습니다. 2026년 7월에 이미 200억 원으로 올라가고 2027년 1월에는 300억 원이 됩니다. 현행 기준인 150억 원과 비교하면 얼마나 급격한 변화인지 알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에는 15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무려 33% 상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과 6개월 뒤인 2027년 1월에는 300억 원이 되니 1년도 차에 되지 않아 100% 이상 상향되는 셈입니다. 이렇게 시가총액 기준이 높아지면 관리 종목 기업들은 훨씬 빠르게 상장 폐지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일시적인 주가 띄우기로 이 기준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세부 적용 기준도 강화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존 기준을 살펴보면 30거래일 동안 연속으로 시가총액 기준을 미달한 후 90거래일 중에 연속 10거래일 플러스 누적 30거래일 동안 기준을 충족하면 상장 폐지를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단편적으로 기준을 충족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기준에서는 훨씬 엄격해졌습니다. 90거래일 중에 연속 45거래일 동안 반드시 기준을 충족해야만 상장 폐지 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절반에 가까운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일시적인 주가 부양으로는 더 이상 위기를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 기준은 코스닥뿐 아니라 코스피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코스피는 2026년 7월에 2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2027년 1월에는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시장 구분 없이 모든 상장사에 더욱 높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강화 요건인 동전주 상장 폐지 신설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동전주란 주가가 1,000원 미만인 종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종목들은 높은 변동성과 낮은 시가총액으로 인해 주가 조작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의 나스닥에서 운영 중인 페니스톡 관리 제도를 참고하여 이번에 신설되었습니다. 동전주 상장 폐지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30거래일 연속으로 주가가 1,000원 미만인 경우 해당 종목은 관리 종목으로 지정됩니다. 그 이후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이상 연속으로 1,000원 이상으로 회복하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상장 폐지됩니다. 이는 기업에게 주가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시장 질서를 유지하려는 의도입니다. 주목할 점은 기업들이 액면 병합으로 이 기준을 우회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규정에는 병합 후 액면화 미만인 경우도 상장 폐지 요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에는 1,000원 미만의 동전주가 약 156개 존재합니다. 액면 병합을 포함한 우회 시도까지 고려하면 최대 130와파의 추가 종목이 상장 폐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강화 요건인 완전 자본 잠식 기준 확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만 자본 잠식을 판단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방위 기준도 추가로 적용하게 되지만 방위 기준의 경우 기업의 계속성 등을 고려한 실질 심사를 거치게 되므로 일시적 손실로는 상장 폐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요건인 공시위반 기준 강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최근 1년간 공시벌점이 15점 누적될 때 상장 폐지 심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는 이 기준이 10점으로 더욱 엄격해집니다. 여러분, 5점 차이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더 빠르게 상장 폐지 심사에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중대하고 고의적인 공시 위반의 경우입니다. 이제는 단 1회 적발만으로도 바로 상장 폐지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의도적으로 공시를 위반한다면 즉각적인 조치를 받게 되는 셈입니다. 감사의견 미달 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 앞으로는 2년 연속으로 감사의견이 미달될 경우 즉시 상장 폐지 처리됩니다. 다만 회생이나 워크아웃 중인 기업은 제외됩니다. 절차 효율화도 함께 진행됩니다. 코스닥 실질심사 시 기업에 주어지는 최대 개선 기간이 기존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됩니다. 기업들이 개선할 시간이 6개월 줄어드는 것입니다. 심해 단계도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되어 의사결정이 더욱 빨라집니다. 한국거래소는 이러한 강화된 기준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집중관리단을 구성했습니다. 2026년 2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약 1년 5개월간 집중관리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심사팀을 기존 3개에서 4개로 확대하고 인력을 10,000명 규모로 증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 코스닥은 더욱 엄격한 상장 폐지 기준으로 기업들을 관리할 준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공시위반, 감사의견, 의무보유인 등 모든 기준이 강화되었고 심사 절차도 빨라졌습니다. 이제 2026년 개편으로 인한 승자와 패자를 명확히 구분해 보겠습니다. 먼저 승자그룹입니다. 시가총액 300억 원 이상의 우량 기업들은 기준 강화로 더욱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하게 됩니다. 또한 IPO 기준이 완화되면서 혁신 기업들의 신규 상장이 더욱 용이해질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코스닥 시장 전체는 부실 기업들이 퇴출되면서 지수의 신뢰도가 크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대로 패자는 시가총액 150억 원대의 한계 기업들입니다. 이들은 신규 상장 기준 강화로 인해 상장 폐지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매출액이 부족하거나 공시 위반 벌점이 많은 기업들이 위험군에 속합니다. 여러분이 투자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첫째, 보유 종목의 시가총액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세요. 최소한 200억 원 이상 유지가 필수입니다. 둘째, 시가총액 600억 원 이하라면 매출액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셋째, 공시 위반 벌점을 체크하고 넷째, 최근 감사 의견이 적정인지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주가 변동성이 심해 동전주로 전락할 위험이 없는지 관찰해야 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4분기 형식적 분식 거래입니다. 위탁 판매나 가공 거래로 매출액을 부풀리는 기업들이 있으니 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제 코스닥의 미래를 3가지 시나리오로 전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낙관 시나리오입니다. 확률 60%로 예상되는데요. 부실 기업들이 정리되면서 코스닥의 신뢰가 회복되고 우량 기업들이 재평가받아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코스닥 지수가 3,000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중도 시나리오입니다. 확률은 30%입니다.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되겠지만 6개월에서 12개월 후에는 시장이 안정화되고 투자자들의 신뢰가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 약세 시나리오입니다. 확률 10%로 가장 낮습니다만 과도한 퇴출로 인한 단기 시장 충격이 발생할 수 있고 투자자 손실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행히 정부는 긍정적인 보완책을 준비했습니다. KOTC의 새로 신설된 상장 폐지 기업부에서는 상장 폐지 기업들도 6개월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성과를 개선하면 코스닥에 재상장할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든 것이죠. 정부의 이러한 결단은 사회의 동맥 경화를 정리하려는 노력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 자본시장을 훨씬 더 건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이 변화에 준비되어 있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고 경제학 박쥐 계속 지켜봐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뉴스를 보셨나요? 기아차 노조 전임자들이 28억 원의 임금을 못 받았습니다. 대기업 노조가 임금을 못 받다니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대부분의 분들은 회사 실적이 안 좋아서겠지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기아차는 매년 2,000명씩 퇴직하고 있는데 신규 채용은 겨우 300명에서 500명 수준입니다. 4배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임금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동차 산업 구조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조 임금 분쟁의 뒤에 숨겨진 자동차 공장의 미래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고 싶으면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해놓고 경제학 박쥐가 설명하는 내용 끝까지 봐주세요. 현대차 노조가 놓치고 있는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 산업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자동화는 이제 완전히 다른 차원에 접어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SDV, 즉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입니다. 지금까지 자동차의 가치는 엔진, 변속기 같은 하드웨어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집니다. 차량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가 자동차의 진정한 가치가 되는 거죠. 자율주행, OTA, 무선 업데이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모든 기술이 소프트웨어 기반입니다. 이것들이 현대의 자동차를 정의하는 겁니다. 이제 조립공의 역할은 로봇이 대신합니다. 대신 그 로봇을 만들고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은 이미 이 전략을 실행 중입니다. 이들은 조립 자동화에 투자하면서 동시에 소프트웨어 인력을 대량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분석 기관들은 2029년이 되면 전체 자동차의 90%가 SDV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용한 혁명입니다. 파업으로 막을 수 없는 산업의 구조적 변화인 겁니다. 지금 세계 자동차 산업에서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오스틴 기가팩토리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이미 제조 현장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복잡한 환경을 인식하면서 이동하고 배터리셀과 박스를 옮기는 등 실제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중국의 샤오미는 베이징 전기차 공장에서 다크팩토리를 가동 중입니다. 다크팩토리란 사람이 거의 필요 없는 공장을 의미합니다. 산업용 로봇이 대부분의 작업을 담당하고 불이 꺼진 상태에서도 24시간 가동되는 공장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현대기아 노조는 로봇 도입 저지와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흐름과 어긋나는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역설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고려대 연구진이 OECD 14개국을 분석한 결과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대기업 노조의 고용 보호 수준이 높을수록 노동시장이 경직될수록 기업들의 로봇 도입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노조의 저항이 강할수록 기업은 인력 대신 자동화에 더욱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차 공장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10년 후 현대차 공장의 모습은 지금의 선택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차 노조가 지키려는 조립공 일자리가 왜 사라질 수밖에 없는지 아세요? 그건 자동차 산업 자체의 수익 구조가 완전히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산업은 부품사가 부품을 만들고 완성차 업체가 조립하고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수직적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되면서 모든 게 바뀝니다. 미래의 자동차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통신, 보안, 인공지능 등 다양한 협력사들이 수평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스마트폰 생태계처럼요. 구체적으로 수치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 2035년까지 소프트웨어 개발 시장은 360억 유로 증가하고 전자정의 시스템 개발은 130억 유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전자정의 부품 공급 시장은 무려 1990억 유로가 증가하며 연평균 5% 성장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는 업계 평균을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반면 전통적인 기계 부품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축소됩니다. 기존의 조립식 부품사 모델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구글, 애플, 바이두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자동차 산업에 진입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소프트웨어 역량으로 무장했고 수익성 높은 플랫폼 사업을 목표로 합니다. 결론적으로 200억 유로의 수익이 누군가는 얻고 누군가는 잃게 되는 극적인 재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대차 노조가 지키려는 일자리는 이미 과거의 산업에서 필요한 일자리일 뿐입니다.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올해부터 2030년까지 정년퇴직 예정자가 1만 3,032명입니다. 이는 현재 전 직원 7만 5,137명의 18.3%에 해당하며 앞으로 5년 안에 전체 직원의 20%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기아차의 상황입니다. 매년 약 2,000명의 정년퇴직자가 발생하지만 신규 채용은 연 300명, 500명 수준에 그칩니다. 퇴직자와 채용자의 차이가 최대 4배까지 난다는 현실이죠. 이는 조합원 감소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지를 보여줍니다. 조합원이 줄어들면서 조합비 수입이 급감합니다. 실제로 기아 노조의 가입률은 2021년 66.3%에서 2023년 57.9%로 떨어졌습니다. 조합비가 줄어들면 노조 간부의 임금 체불 사태까지 발생하게 되고 이는 다시 노조 조합원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악순환의 시작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노조는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더욱 강경한 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흥미로운 역설이 나타납니다. 전문가들은 노조의 강경한 행보가 오히려 공장 자동화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려대 연구진이 OECD 17개국을 분석한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대기업 노조의 고용 보호 수준이 높고 노동시장이 경직될수록 기업의 로봇 도입 속도는 더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현대차의 사례를 보면 이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노조가 로봇 도입을 저지하려 할수록 현대차는 더 적극적으로 로봇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높은 인건비와 강한 노조 저항에 직면하면 결국 그 비용을 피하기 위해 자동화에 투자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 됩니다. 현대차는 125조 원 규모의 대규모 자동화 투자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단순한 효율성 추구를 넘어 전략적 필연성이 된 것입니다. 10년 후 자동차 공장의 모습은 지금과 완전히 달라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현재의 노조 전략이 역설적으로 자신들의 일자리를 더 빨리 없애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은 국내 제조업 종사자들에게 매우 심각한 메시지입니다. 지금부터 명확한 승자와 패자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먼저 패자는 누구일까요? 기존의 조립공과 단순 반복 작업을 하는 제조업 종사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중심의 기존 부품사들도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반면 승자는 명확합니다. 소프트웨어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 SDB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AI와 로봇 기술을 다루는 부품사들입니다. 현대차그룹이 투자해야 할 분야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AI 칩셋 개발,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반면 피해야 할 분야는 기존 내연기관 부품 개발과 저부가가 조립 공정입니다. 제조업 종사자 여러분께는 매우 현실적인 조언을 드립니다.
5년 안에 반드시 직무 전환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프로그래밍, 데이터 분석, 로봇 유지 보수 등의 새로운 기술을 학습하는 것이 생존 전략입니다. 투자자 여러분을 위해 주목할 만한 기업 3곳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자동차용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개발하는 부품사입니다. 둘째,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로봇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셋째, 자동차용 AI 칩을 설계하는 반도체 기업입니다. 자, 투자할 때는 이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세요. 해당 기업이 SDB 시대에 진정으로 대비하고 있는가? 소프트웨어 인력을 충분히 확보했는가? 로봇과 자동화 기술에 실질적으로 투자하고 있는가? 이 3가지 질문에 모두 예라고 답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10년 후의 자동차 산업에서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10년 후 자동차 공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3가지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낙관 시나리오입니다. 확률 30%로 평가됩니다. 현대차 노조와 기업이 타협하면서 근로자들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소수의 고급 기술 인력으로 공장이 운영되는 미래입니다. 둘째, 현실 시나리오입니다. 확률 60%로 가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동화로 인한 대량 실직이 발생하고 신규 고용은 거의 없습니다. 공장의 일반 근로자는 현재 수준의 3분의 1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셋째, 비관 시나리오입니다. 확률 10%입니다. 테슬라나 중국 기업의 기술 발전으로 모든 일자리가 소실되는 다크 팩토리의 완전 실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동차 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도체, 화학, 철강 등 모든 제조업을 기다리고 있는 미래입니다. 여러분의 일자리는 안전한가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고 경제학 박쥐 계속 지켜봐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왔다는 소식 들어보셨죠? TSMC는 2026년 1월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고, 삼성전자는 주가 14만 원을 넘어서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반도체 ETF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 대부분은 수익을 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타이밍을 잘못 잡았나? 종목 선택이 잘못됐나?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투자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TSMC가 2026년 1월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했는데도 왜 개인 투자자들은 70%의 손실을 봤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해놓고 경제학 박쥐가 설명하는 내용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 끝까지 보면 진짜 중요한 정보 얻어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첫 번째 핵심 이유는 바로 반도체가 역사이클 산업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할 때 PER, 그러니까 주가 수익 비율이 낮으면 저평가됐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반도체는 정반대입니다. 반도체 업황이 불황일 때는 실적이 나쁘니까 PER이 높아지고요. 호황일 때는 실적이 좋아지니까 PER이 낮아집니다. 쉽게 말해서 PER이 낮다는 건 이미 호황이 한창이라는 신호거든요. 2024년 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를 무려 19조 원어치나 순매도하셨습니다. 당시 삼성전자 주가는 4만 원대였죠. PER이 낮아 보이니까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게 바로 호황의 시작이었습니다. 2026년 1월 삼성전자는 14만 원을 넘어섰어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불황기에 PER 높을 때 사셨다가 호황 초입에 PER 낮아질 때 파신 거죠. 이건 마치 백화점 세일이 끝날 때 물건 사고 정가로 돌아갈 때 되팔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반도체는 일반 산업과 다른 역사이클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렇게 정반대로 투자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반도체 3배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셨죠? SOXL 같은 상품 말입니다. 3배 수익이라는 달콤한 말에 혹해서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3배 수익을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착각입니다. 레버리지 ETF의 가장 큰 함정은 바로 일간 수익률 3배 추종 구조에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일간이에요. 하루하루의 등락을 3배로 쫓아가는 거지 1년 수익률을 3배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장기 보유하면 복리 효과가 아니라 복리 손실이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볼게요. 기초지수가 하루는 팝이 10%, 다음 날은 10%를 반복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일반 ETF는
100만 원에서 시작해서 110만 원이 됐다가 99만 원이 되죠. 1만 원 손실입니다. 그런데 3배 레버리지 ETF는 어떻게 될까요? 첫날 8.3%로 130만 원, 다음 날 30%로 91만 원이 됩니다. 무려 9만 원 손실이에요. 같은 등락인데 레버리지 ETF는 9배나 더 손해를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변동성이 클수록 레버리지 ETF 투자자가 망하는 구조입니다. 시장이 횡보하거나 등락을 반복하면 레버리지 ETF는 시간이 지날수록 원금이 녹아내려요. 실제로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반도체 시장은 엄청난 변동성 구간이었습니다. AI 기대감과 실망, 재고 조정 우려가 반복되면서 지수가 롤러코스터를 탔죠. 실제 데이터를 보시면 더 충격적입니다. 2024년 1월부터 2027년 3월까지 약 3년간 일반 반도체 ETF인 SMH는 약 35% 상승했어요. 그런데 3배 레버리지인 SOXL은 겨우 15% 상승에 그쳤습니다. 3배가 아니라 오히려 절반도 안 되는 수익률이죠. 변동성 때문에 복리 손실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한 투자자의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2025년 2월 SOXL에 5천만 원을 투자하셨던 분입니다. 반도체는 장기적으로 우상향이니까 3배 레버리지면 대박이겠지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1년 반 후인 2026년 8월 계좌를 확인하니 1,800만 원만 남아 있었습니다. 무려 64% 손실이에요. 같은 기간 SMH는 고작 5% 하락했는데 말이죠. 레버리지 ETF는 단기 트레이딩 도구입니다. 하루 이틀, 길어야 일주일 안에 매도해야 하는 상품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장기 투자 상품으로 착각하셨죠. 3배 수익이라는 마케팅 문구가 너무 강렬했던 겁니다. ETF 운용사들도 상품 설명서에 작은 글씨로 일간 수익률 추종, 장기 보유 비추천이라고 써놨지만 누가 그걸 제대로 읽나요? 결국 2025-26년 변동성 구간에서 레버리지 ETF에 몰빵했던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원금의 절반 이상을 날렸습니다. 반도체는 장기적으로 오른다는 믿음은 맞았지만 레버리지 ETF로 장기 투자라는 방법이 완전히 틀렸던 거죠. 복리의 마법이 아니라 복리의 저주를 경험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은 반도체 ETF라고 해도 어떤 ETF를 선택했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천지 차이라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두 반도체 ETF, SMH와 SOXX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SMH는 VanEck 반도체 ETF로 MB 반도체 지수를 추종합니다. 2011년에 상장했는데요. 놀랍게도 현재 반도체 ETF 중 순자산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기준으로 SMH의 순자산은 SOXX의 무려 1.81배에 달합니다. SOXX는 iShares 반도체 ETF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데요. 역사는 더 오래됐지만 최근 몇 년 사이 SMH에게 추월당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핵심은 바로 구성 종목의 차이입니다. SMH는 엔비디아, TSMC 같은 AI 시대의 핵심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반면 SOXX는 전통적인 반도체 기업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AI 붐의 수혜를 덜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SMH의 상위 종목을 보면 엔비디아가 약 20% 이상, TSMC가 1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두 기업은 AI 반도체의 핵심이죠. SOXX도 이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다른 전통 반도체 기업들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최근 3년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SMH가 SOXX를 크게 앞섰습니다. 같은 반도체 ETF인데도 선택 하나로 수익률이 2배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내 투자자 여러분께 중요한 정보를 드리자면 코덱스 미국 반도체 MBE가 바로 이 SMH를 추종하는 상품입니다. 국내 증시에서 원화로 거래할 수 있어 접근성이 좋죠. 하지만 이것 역시 타이밍과 분산 투자 원칙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ETF 투자에서는 단순히 반도체라는 이름만 보고 투자하면 안 됩니다. 어떤 지수를 추종하는지, 어떤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한 가지 차이가 여러분의 수익률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네 번째 이유, 바로 종목 선택의 문제입니다. 국내 개인 투자자 대부분은 삼성전자에 집중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TSMC에 투자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2배 이상의 수익을 냈습니다.
2026년 1월 기준 TSMC의 시가총액은 약 2,165조 원으로 세계 6위입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약 880조 원으로 TSMC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이렇게 큰 격차가 벌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핵심은 바로 사업 집중도의 차이입니다. TSMC는 파운드리 사업에만 집중합니다. 반도체를 직접 설계하지 않고 오직 제조만 전문으로 하는 거죠. 덕분에 엔비디아, AMD,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주문이 TSMC로 몰립니다. 특히 AI 칩 시장에서 TSMC의 입지는 독보적입니다. 엔비디아의 HM500, H200 같은 AI 가속기는 모두 TSMC에서 생산됩니다. AI 붐이 일면서 TSMC는 이 수요를 거의 독점하는 구조가 된 겁니다. 고객사들이 TSMC를 떠날 수 없는 이유죠. 반면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 사업을 동시에 운영합니다. 물론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세계 1위지만 파운드리에서는 TSMC에 밀리고 있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보니 집중도가 떨어진 겁니다. 게다가 파운드리 사업에서 삼성전자는 잠재적 고객사들과 경쟁 관계이기도 합니다. 삼성전자가 직접 스마트폰, 가전을 만들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기술 유출을 우려해 주문을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TSMC는 이런 우려가 전혀 없죠. 하지만 여러분, 삼성전자의 미래가 어둡기만 한 건 아닙니다. 2026년부터는 반등 가능성이 보입니다. 첫째, HBM4 메모리에서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AI 서버의 필수적인 고대 역폭 메모리 시장에서 삼성전자도 점유율을 높이고 있거든요. 둘째,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예상됩니다. AI 데이터 센터 확장으로 D램과 낸드 플래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란 전망입니다. 실제로 주요 증권사들은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1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삼성전자만 고집할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할 타이밍입니다. TSMC 같은 글로벌 선도 기업도 함께 담고 위험을 분산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한 종목에 올인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반도체 투자에서 수익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전 체크리스트를 통해 승자와 패자의 전략을 명확히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자 전략 첫 번째, 사이클 바닥에서 분할 매수하세요. 역설적이지만 PER이 높을 때가 바닥입니다. 실적이 나쁠 때 주가도 낮아서 PER이 높아지거든요. 이때가 진짜 기회입니다. 두 번째, 레버리지 ETF는 절대 장기 보유하지 마세요. 단타 전용입니다. 세 번째, ETF 이름만 보지 말고 구성 종목을 꼭 확인하세요. AI 수혜주 비중이 높은지가 핵심입니다. 네 번째, 삼성전자 단독 투자보다는 TSMC를 병행하거나 소재, 부품, 장비 기업으로 분산하세요. 반대로 패자의 패턴도 명확합니다. 첫째, 호황 고점에 몰빵하는 것입니다. PER이 낮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실적 정점일 때 주가도 최고점이거든요. 둘째, 레버리지 ETF를 장기 보유하는 것. 셋째, ETF 이름만 보고 무작정 매수하는 것. 넷째, 대장주 하나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2026년 지금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TSMC는 올해 2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합니다. 호황 초입인 지금이 바로 분할, 매수 타이밍입니다. 체크리스트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승자의 전략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2027년까지 반도체 시장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세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낙관 시나리오입니다. 확률 60%로 가장 높은데요. AI 수요가 계속 폭발하고 HBM 공급 부족이 심화되면서 메모리 가격이 급등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경우 삼성전자는 20만 원을 돌파하고 TSMC는 시총 1.5조 달러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둘째, 중립 시나리오예요. 확률 30%인데요. AI 수요가 예상보다 둔화되고 메모리 가격은 소폭만 오르는 경우입니다. 삼성전자는 15만 원대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비관 시나리오입니다. 확률은 10%로 낮지만 무시할 순 없죠. AI 거품이 붕괴하고 메모리 공급 과잉이 오면 삼성전자는 다시 10만 원대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투자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다음 사이클에서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의 계좌는 여러분의 선택이 만드는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고 경제학 박쥐 계속 지켜봐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혹시 최근 뉴스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이라는 소식을 보셨나요? 아, 금리가 안 내린다고? 라고 생각하셨다면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건 금리를 동결했다는 게 아니라 추가 인하라는 문구를 삭제했다는 사실이거든요. 이는 앞으로 금리가 더 내려갈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의 통장에 직결됩니다. 지금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 선택이 향후 3년간 연 50만 원에서 무려 500만 원의 이자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2월 28일 금리 결정 회의까지 이제 7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3가지가 무엇일까요?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해놓고 경제학 박쥐 설명하는 내용 끝까지 봐주세요. 지난 1월 1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결정문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기준금리 인하라는 문구가 1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삭제된 것입니다. 왜 한은은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집에 불이 나면 TV를 새로 사는 것을 나중에 미루잖아요. 지금 한국은행도 바로 그 상황입니다. 금융시장에 불이 났다고 보는 거죠. 따라서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는 나중에 고려하겠다는 신호인 겁니다. 현재 한은이 직면한 금융 안정 위협 요인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원달러 환율 급등입니다. 최근 1년 사이 환율이 1,400원대까지 치솟았는데 이는 기업들의 수입 비용을 크게 올립니다. 둘째는 부동산 가격 상승입니다. 저금리 기조 속에서 부동산에 몰린 자금으로 인해 버블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셋째는 가계부채 확대입니다. 현재 가계부채가 1,700조 원을 넘어섰고 취약계층의 부채 상환 부담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 주목할 점은 한은이 시장에 보낸 신호입니다. 추가 인하 문구 삭제는 단순히 인하를 멈춘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앞으로 금리 동결을 유지하거나 심지어 인상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는 뉘앙스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도 이 신호를 포착했고 채권 수익률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은은 경기 회복보다 금융 안정을 우선하겠다는 기조로 전환한 겁니다. 이는 여러분의 대출금리 책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핵심적인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바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변동금리의 장점은 명확했습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2월 28일 이후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게 시장의 중론입니다. 여기서 낮다는 의미는 금리가 더 내려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변동금리를 선택할 이유가 약해지는 것 아닐까요? 실제로 요즘 시장에서는 놀라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아지는 역전 현상입니다. 이 5대 은행의 최신 금리를 보시면 5년 고정금리는 3.49%에서 4.16% 사이입니다. 반면 변동금리는 4.24%에서 5.6% 사이로 훨씬 높습니다.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0.3%에서 1.57%까지 낮은 상황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실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대출 금액이 1억 원이라고 가정할 때 고정금리 3.5% 선택과 변동금리 4.5% 선택을 비교하면 월 상환액에서 약 4만 원에서 5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1년으로 따지면 5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금리 차이가 더 크다면 연간 수백만 원의 이자를 절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더 이상 금리가 내려갈 것 같으니 변동금리라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역전 현상 속에서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훨씬 유리한 선택지가 되었다는 점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같은 금리 인상이라도 사람마다 영향이 다르다는 거 아세요? 한국은행에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소득과 자산이 많은 고소득층은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하는 반면 경제적 여력이 적은 가구는 고정금리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바로 리스크 감수 능력의 차이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금리가 올라도 충분한 현금 흐름이 있어서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산층은 월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부담이 곧 생활비 압박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에 가까울까요? 지금 당신의 상황을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 월급만으로 충분히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금리가 1%에 올라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 앞으로 3, 4, 5년간 소득이 늘어날 예정입니까? 이 세 가지 질문에 모두 네라고 답할 수 있다면 변동금리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고정금리의 안정성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신용도와 소득 안정성이 금리 상품 선택을 좌우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2026년부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기존 1.4%에서 0.578,074%로 대폭 인하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바로 새로운 대출 전략이 가능해졌다는 뜻입니다. 기존에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높아서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갈아타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낮아지면서 금리 변화에 대응하는 유연성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자,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억 원을 현재 4.몇% 고정금리로 대출받았다고 가정해보세요. 만약 3개월 후 금리가 3.5%로 내려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도상환 수수료는 약 200만 원 정도 들게 됩니다. 많아 보이지만 잠깐만요. 금리 차이가 0.5%라면 6개월간의 이자 차액으로 충분히 회수 가능합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면 한두 달이면 수수료를 뽑아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의 실질적인 의미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전략을 제시합니다. 첫째, 지금은 고정금리로 안정성을 확보하세요. 둘째, 금리 변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세요. 언제 갈아탈 기회가 올지 준비하는 것입니다. 갈아타기의 최적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금리 인하 폭이 0.5%포인트 이상일 때입니다. 이 정도면 수수료를 충분히 상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3년 이내에 갈아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수수료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는 정책 변화이지만 이를 활용하는 것은 여러분의 금융 전략입니다. 이제 2026년의 금리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확률 기반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기준금리 동결이 지속될 확률은 60%입니다. 이는 가장 높은 확률이에요. 이 경우 고정금리의 우위가 계속 유지되며 변동금리를 선택하신 분들은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시나리오에서의 대응 방안은 명확합니다. 고정금리 선택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2분기 이후 금리 인하 확률은 25%입니다. 만약 이때에 금리가 인하된다면 그 시점에는 이미 변동금리의 초기 금리 이점이 소실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시나리오에서는 갈아타기를 대비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금리 인상 추이를 체크하고 언제든 변동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금리 인상입니다. 확률은 15%로 가장 낮지만 최악의 상황이에요. 이 경우 변동금리를 선택하신 분들은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시나리오에서는 고정금리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정리하면 60% 확률의 동결 시나리오에서는 고정금리가 우위입니다. 25% 확률의 인하 시나리오에서는 갈아타기 준비가 필수입니다. 15% 확률의 인상 시나리오에서는 고정금리가 필수입니다. 이제 당신의 리스크 감수 성향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안정성을 중시하신다면 60% 확률에 베팅하는 고정금리를 선택하세요. 기회를 노리신다면 25%의 인하 가능성에 대비하되 갈아타기 계획은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위험 회피적이시라면 15%의 인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고정금리를 택하시기 바랍니다. 확률 기반의 합리적 판단이 여러분의 불안감을 해소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구체적인 액션을 시작할 차례입니다. 승자와 패자는 지금부터 나뉩니다. 액션 1번, 지금 당장 은행에 전화하세요. 소요 시간은 단 3분입니다. 현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정확히 얼마인지 물어보세요. 왜 역전이 일어났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대 효과는 월 4,5만 원의 이자 절감 가능성입니다. 액션 2번, 신용도를 확인하고 갈아타기 대상을 체크하세요. 소요 시간은 약 10분입니다. 신용도가 좋다면 중도 상환 수수료를 계산한 후 갈아타기 여부를 판단하세요. 액션 3번, 금리 모니터링을 습관화하세요. 매주 월요일에 은행 홈페이지에서 금리를 확인하면 됩니다. 소요 시간은 주 1회, 5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세 가지를 실행하면 월 4, 5만 원, 연 50만 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반면 패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첫째, 어차피 금리는 내려갈 거야 이라며 변동금리를 유지합니다. 시간만 낭비하게 됩니다. 둘째, 현재 금리가 높다며 그냥 무시합니다. 기회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다른 사람의 얘기만 듣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행동할 시간입니다. 핸드폰을 집어들고 은행에 전화하세요. 여러분 2월 28일 금리 결정은 한국은행이 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대출 선택은 당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지난 3개월간 대출 금리를 몇 번이나 확인하셨나요? 월급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이자 부담이 더 빨리 커지고 있지 않으신가요? 자,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3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미루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의 선택이 5년, 10년 뒤 당신의 통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고정금리로 안정성을 택할지, 변동금리로 기회를 노릴지, 아니면 원금 일부를 상환할지, 이 모든 결정이 당신의 삶이에요.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은투자, 관세, 생존 경제학 시리즈처럼 경제 뉴스를 단순히 뉴스로만 보지 마세요. 당신의 통장과 내 삶으로 읽으세요. 그것이 현명한 경제 생활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당신의 선택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고 경제학 박쥐 계속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 놀라운 통계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테크 과학자들이 실제 연구에 쓰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겨우 20%입니다. 나머지 80%는 정부 그랜트 신청서 작성에 소비되고 있어요. 수십 개의 서류, 복잡한 승인 절차, 몇 년을 기다려야 하는 자금 미로 속에서 말이에요. 하지만 2024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어요. 분산과학, 즉 DS키 분야가 무려 2,640% 성장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이 문제를 완전히 뒤집기 시작한 거죠. 벤처 캐피탈을 거치지 않고 스마트 계약을 통해 직접 환자 커뮤니티와 글로벌 투자자들이 임상 연구에 자금을 제공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2025년 1월 기준 상위 5대 DC키 프로젝트의 시장 가치는 무려 23억 달러를 돌파했어요. 이것은 미래의 꿈이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바이낸스 랩스가 처음으로 집중 투자한 DSC 프로젝트가 바로 BIO 프로토콜입니다.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해놓고 끝까지 봐줘. 오늘 끝까지 보면 진짜 중요한 정보 얻어갈 수 있을 거야. 여러분 혹시 죽음의 계곡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것은 바이오테크 산업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기초과학 발견과 실제 임상 개발 사이에는 엄청난 자금 공백이 존재합니다. 대학의 연구실에서 혁신적인 발견이 이루어지지만 이를 실제 치료제로 개발하려면 수십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정부 지원금도 부족하고 벤처 캐피털도 리스크가 높다고 외면합니다. 결국 이 시기에 수많은 유망한 연구들이 멈추게 되는 것이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대형 제약사들은 수익성이 보장되는 질병에만 집중합니다. 당뇨병, 고혈압처럼 환자가 많고 오랫동안 약을 복용하는 질병들이죠. 희귀질환은 어떨까요? 환자가 적어서 시장 규모가 작으면 아무리 삶의 질을 높이는 치료제라도 개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노화 연구, 신흥 감염병 대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가치는 높지만 즉각적인 수익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외면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BIO 프로토콜 코인이 해결하려는 문제입니다. 분산된 토큰화된 자금을 통해 전통 제약사가 포기한 희귀질환 연구에 접근합니다. 환자 커뮤니티가 직접 자금을 모으고 연구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추적합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인센티브 구조로 위험을 분산시키면서도 작은 시장도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죽음의 계곡을 건널 수 있는 새로운 다리가 생기는 셈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약 개발은 소수의 벤처 캐피털이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들의 수익성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연구도 자금을 받지 못했죠. 하지만 BIO 프로토콜의 바이오다오가 이 구조를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BODAO란 과학자, 환자, 투자자가 함께 신약과 치료제를 자금 지원하고 개발하며 공동 소유하는 분산형 자율 조직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온체인 투표를 통해 자금 결정이 완전히 투명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더 이상 폐쇄적인 회의실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기존 VC 펀딩에서는 수익성과 시장성이 최우선이었습니다. 하지만 BODAO에서는 과학적 공헌도 기반의 자금 배분이 가능해집니다. 생명과학 부문의 과학자, 환자, 독립 투자자들이 혁신의 방향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미타디아오와 체레브룸 디아오 같은 프로젝트들이 함께 2,430만 달러를 공동 모금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금 조성이 아닙니다. 희귀질환 연구처럼 수익성이 낮지만 인류에게 필수적인 분야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체인 투표의 투명성은 또 다른 혁신입니다. 모든 투표 기록, 모든 자금 배분 결정이 블록체인에 기록되므로 누구나 검증할 수 있습니다. 로비나 비리의 여지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비오다오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는 과학 커뮤니티의 신뢰를 획기적으로 높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구조가 전 세계 어디든 접근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결국 비오다오는 벤처 캐피털의 독재를 민주화합니다. 자금의 흐름이 소수의 결정으로부터 분산된 커뮤니티의 합의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분산형 과학이 생명과학의 새로운 경계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제 IP 토큰화라는 혁신적인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전통 제약회사들은 과학적 성과와 지적 재산권을 마치 금고 속에 가둬두듯이 독점해왔습니다. 하지만 바이오 프로토콜은 이러한 구조를 완전히 뒤집고 있습니다. IP 토큰화란 과학 연구, 바이오테크 회사, 의료 혁신과 연계된 권리나 지분을 디지털 토큰으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특정 약물 분자나 연구 성과에 대한 권리를 IP NFT라는 블록체인 기반 토큰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제약회사가 신약 개발 권리를 독점했고 연구자들은 제한된 그랜트 자금에만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IP NFT를 통해 이러한 권리를 전 세계에 공개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바이오 프로토콜과 화이자의 협력은 이 패러다임 시프트를 보여주는 최고의 예입니다. 화이자가 특정 연구 데이터나 개발 단계의 약물에 대한 IP 토큰을 발행하면 글로벌 투자자들과 의료 커뮤니티가 이를 직접 소유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메커니즘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먼저 연구 성과나 약물 분자에 대한 권리가 명확히 정의되고 블록체인에 기록됩니다. 그 다음 이를 토큰화하여 여러 소유자에게 분산시킵니다. 마치 회사 주식을 나누듯이 말입니다. 글로벌 거래 가능성은 이 시스템의 가장 강력한 특징입니다. IP NFT는 국경 없이 24시간 거래되며 투명한 가격 발견이 가능해집니다. 개발 진행 상황이 좋을수록 토큰 가치가 상승하고 임상시험 실패 위험이 반영되어 가격이 조정됩니다. 여러분, 이는 단순히 금융 혁신이 아닙니다. 연구자들이 전통적인 그랜트 심사를 기다릴 필요 없이 글로벌 커뮤니티로부터 직접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투명한 블록체인 기록을 통해 자신의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결국 IP 토큰화는 과학 성과의 독점을 깨뜨리고 지식과 자본을 민주화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AI 네이티브 바이오 에이전트가 수십 년의 R&D를 수개월로 압축한다는 점입니다. 전통적인 신약 개발은 보통 10-15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AI 기반 연구 네트워크는 이 과정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목할 만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첫 BIO 에이전트인 오브라잇의 출시입니다. 오브라잇은 비타디에이오와 노화 연구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덕터 오브레이 디 그레이웨의 협력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오브레이의 초기 성과는 놀랍습니다. 출시 후 단 몇 주 만에 90만 달러 이상의 연구 펀딩을 생성했으며 1000개 이상의 온체인 가설을 창출했습니다. 비오 에이전트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분산된 연구자, 환자, 그리고 암호화폐 커뮤니티가 협력하여 AI 기반의 자동화된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핵심은 AI의 자동화된 가설 생성 능력입니다. 비오 에이전트는 방대한 과학 데이터를 분석하여 새로운 가설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이를 즉시 자금 조달과 연결시킵니다. 더욱 인상적인 점은 AI로 발견된 신약의 성공률입니다. 전통적인 방식의 1단계 임상시험 성공률이 40.6%인 반면 AI 신약은 이를 현저히 상회합니다. 비오 프로토콜 네트워크의 규모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2024년 이후 전 세계 과학자들에게 5천만 달러 이상의 연구 펀딩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금 지원을 넘어 과학 발견의 속도와 효율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핵심적인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벤처 캐피털은 왜 소수의 손해만 집중되어 있을까요? 바이오 프로토콜은 이 문제를 리퀴디티 풀과 스테이킹을 통해 해결하고 있습니다. 비아이오제네시스라는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BIO 프로토콜은 DS가이 부문에 $5천만 이상의 총 잠금 가치, 즉 TV를 조성했습니다. BIO-DAO 토큰과 ETH가 풀에 예치되면서 누구나 이 자산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현재 바이오 프로토콜은 12개의 BODAO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각 BODAO는 서로 다른 생명공학 연구 분야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암 연구부터 희귀질환까지 다양한 의료 혁신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스테이킹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1억 2,500만 개의 BIO 토큰, 즉 전체 공급량의 3.5%가 스테이킹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스테이커들이 단순히 토큰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공학 연구를 직접 후원하는 벤처 캐피털리스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스테이킹의 보상 구조는 매우 혁신적입니다. 참여자들은 BIO XP 포인트를 획득합니다. 이 포인트는 단순한 게임 점수가 아닙니다. 바이오 XP 포인트 보유자들은 새로운 임상시험 기금, ignition sales 등 향후 출시될 혁신적인 상품들에 조기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벤처 캐피털의 액세스 권리를 토큰화한 것입니다. 이제 자금 흐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각 바이오 에이젠은 온체인 지갑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수집한 수수료와 자금은 직접 습식 연구실의 실험과 시험에 투자됩니다. 블록체인에서 시작된 자본이 실제 생명공학 혁신으로 변환되는 것입니다. 비오 프로토콜의 리퀴디티 풀은 단순한 금융 도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벤처 캐피털의 민주화이며 전 세계 누구나 생명공학 혁신의 참여자가 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직접 판단할 차례입니다. 승자와 패자를 구분하는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승자 진영입니다. 비오다오 생태계에 수백 개의 환자 커뮤니티를 온보딩하고 있는 비오 프로토콜 개발자들, 희귀질환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들, 그리고 노화 연구에 관심이 있는 환자 커뮤니티가 주축을 이룹니다. 이들은 이미 분산화된 임상구조의 이점을 누리고 있습니다. 반면 패자 진영은 기존 제약사의 고가 임상구조에만 의존하는 중소생명과학 회사와 전통 VC 펀딩에만 목을 메고 있는 초기 초스타트업들입니다. 이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생태계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실질적 액션 체크리스트입니다. 첫째, 바이오DAO에 참여할 수 있는가요? 둘째, 희귀질환 R&D에 투자하고 싶으신가요? 셋째, 토큰화된 지적 재산권 기반의 수익 분배를 원하시나요?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펄셉타 페이스 2 같은 실제 임상시험 기반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지 검증하세요. 그리고 SEC의 토큰화 IP에 대한 입장이 여전히 불명확하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BIO가 증권으로 분류되어 미국 거래가 중단될 규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각 프로젝트의 글로벌 확장 전략을 모니터링하세요. 규제 리스크를 어떻게 회피하고 있는지가 장기 성공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바이오 프로토콜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낙관 시나리오입니다. 확률 40%로 평가됩니다. 2025년 4분기 펠셉타 보충제의 2단계 임상시험이 성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DSA가 실제로 바이오테크 프로젝트 펀딩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검증되는 순간입니다. 약물 개발이 수십 년에서 수개월로 단축되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중간 시나리오입니다. 확률 35%입니다. DSCI는 기존 제약사의 초기 단계 연구자금 지원 도구로 자리매김합니다. 하지만 임상개발 단계는 여전히 전통 제약회사가 주도하게 됩니다. 보완적 역할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비관 시나리오입니다. 확률 25%입니다. 규제 불확실성과 초기 연구에서 흔한 시험 지연 및 실패가 반복되면서 시장에서 이탈하는 경우입니다. 어느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명확한 것이 있습니다. DCC의 핵심 메시지는 과학의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혁신 과학의 지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토큰화된 환자 커뮤니티의 일원으로서 과학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1억 원을 투자하면 매달 100만 원의 배당금이 들어온다면 어떨까요? JEPQ는 연 9.82%, JEPI는 약 8% 수준의 배당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마치 월세처럼 매달 자동으로 들어오는 배당금이라니 정말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나요?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높다고 해서 실제 수익이 높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 달콤한 배당금의 뒤에 숨겨진 함정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과 총 수익률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지금부터 고배당 ETF의 진짜 정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해놓고 경제학 박쥐가 설명하는 내용 끝까지 봐주세요. 고배당 ETF가 매달 높은 배당금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커버드콜 전략 때문입니다. 커버드콜은 주식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그 주식에 콜옵션을 매도하는 투자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월세 받는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건물주라고 생각해 봅시다. 건물을 소유하면서 남에게 월세로 빌려주고 매달 임대료를 받잖아요. 커버드콜도 비슷합니다. 주식을 소유하면서 누군가에게 정해진 가격에 이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판 다음 그 대가로 프리미엄, 즉 옵션료를 받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현재 5만 원인 주식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ETF 운용사는 이 주식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5만 2천 원에 이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판매합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판 대가로 2천 원의 프리미엄을 받는 거죠. 이 프리미엄이 바로 여러분이 매달 받는 배당금의 주요 재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트레이드 오프가 있습니다. 만약 주가가 5만 5천 원으로 급등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식은 5만 2천 원에 누군가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상승분 3천 원은 포기해야 하는 거죠. 이것이 고배당 ETF의 가장 큰 한계입니다. 강한 상승장에서는 수익이 제한된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JAPQ와 JPE는 이 전략을 사용하지만 기초 자산이 다릅니다. JAPQ는 나스닥 100의 기술주들을, JAPE는 S&P 500 기반의 다양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커버드콜 전략을 펼칩니다. 여러분, 고배당 ETF의 숨겨진 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5년 데이터를 보면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GPQ의 총 수익률이 15.8%였던 반면 같은 기간 QQQ는 25%에서 30% 사이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무려 10% 이상의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차이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콜옵션 때문입니다. JPQ는 나스닥 100의 상승분 중 일부를 의도적으로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달 배당금을 받는 대신 주가가 급등할 때 그 이익의 일부를 포기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강세장에서는 이것이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QQQ가 30% 올랐을 때 JPQ는 15%만 올랐다면 여러분은 절반의 수익만 얻는 것입니다. 배당금이 월 3.4%라고 해도 결국 주가 상승분을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수익률은 낮아지게 됩니다. 은퇴자들에게는 월급처럼 들어오는 배당금이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자산 증식을 목표로 한다면 상황이 다릅니다. 복리의 마법은 기초자산의 지속적인 성장에서 나옵니다. 상승분을 포기하면 그만큼 복리 효과도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세장에서는 커버드콜 전략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하지만 시장이 횡보하거나 하락장에 접어들면 상황이 역전됩니다. 이것이 고배당 ETF의 이중성입니다. 배당의 달콤함 뒤에는 상승 제한이라는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배당 ETF에 투자하는 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배당 착시 현상입니다. 배당 수익률만 보고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JP의 월 배당 수익률이 연 12% 정도라고 해서 1억 원을 투자하면 연 1,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복잡합니다. 고배당 ETF가 높은 분배율을 유지하려면 ETF 펀드 매니저가 지속적으로 자산을 팔아서 배당금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초자산 가격에는 하락 압력이 자연스럽게 반영됩니다. 즉, 배당금을 받으면서 동시에 원금이 침식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월 1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의 원금이 필요할까요? JP의 경우 약 2억 원이 필요합니다. GPQ는 약 1.5억 원이 필요하죠. 1억 원으로는 월 50만 원 정도의 배당금만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처음 기대했던 액수보다 훨씬 적다고 느껴집니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기초자산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달 받는 배당금은 실제로는 제 살을 깎아가며 받는 것이 됩니다. 원금에서 나오는 배당금이기 때문입니다. 배당 수익률 12%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총 수익률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배당금을 받으면서 원금이 5% 하락하면 실제 총수익률은 7%에 그치게 됩니다. 투자 결정을 할 때는 배당 수익률뿐 아니라 기초자산의 성장성과 장기 총수익률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배당금에만 현혹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높은 배당금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제피와 제피큐의 배당금은 일반 소득으로 분류돼서 자본이득세보다 훨씬 높은 세율로 과세됩니다. 한국 투자자 기준으로 일반 계좌에서 받는 배당금에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바로 원천 징수됩니다. 만약 연간 300만 원의 배당금을 받는다면 약 46만 원이 세금으로 빠져나간다는 뜻이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희소식이 있습니다. 연금 계좌에서는 이 세율이 무려 5.5%로 낮아집니다. 같은 300만 원의 배당금이라도 세금은 약 16만 원으로 줄어드는 거죠. 약 30만 원이나 절약되는 겁니다. 미국 투자자들은 더 운이 좋습니다. IRA나 451K 같은 세금 우대 계좌를 사용하면 배당금에 전혀 세금이 부과되지 않거든요. 하지만 일반 과세 계좌라면 상황이 다릅니다. 일반 계좌에서 고배당 ETF에 투자하는 것은 세금 측면에서 상당히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매년 15%가 넘는 세금을 내다 보면 실제 수익률이 크게 깎이거든요. 이와 달리 VO 같은 S&P 500 연동 ETF는 어떨까요? 이런 성장형 ETF는 배당금이 거의 없고 수익은 주로 주가 상승으로 실현됩니다. 주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은 자본이득세로 처리되는데 이는 배당 소득세보다 훨씬 낮습니다. 장기 보유 시 자본이득세는 보통 15-20% 수준이지만 배당 소득세 15.4%와 다릅니다. 게다가 자본이득은 원하는 시점에 실현할 수 있어서 세금 계획도 더 유리하죠. 결론적으로 제피나 JPQ에 투자할 때는 반드시 연금 계좌를 활용해야 합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높은 배당금이 오히려 세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투자 계좌 종류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장 많은 투자자들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제피와 제피큐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 말입니다. 두 ETF는 기초 자산이 완전히 다릅니다. 제피는 S&P 500 기반으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등 다양한 기업에 분산 투자합니다. 반면 JPQ는 나스닥 팩 기술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당률부터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피는 약 8% 수준의 안정적인 배당을 제공합니다. JPQ는 10% 이상의 더 높은 배당률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이 차이에는 큰 대가가 따릅니다. 바로 변동성입니다. JP는 S&P 500의 균형 잡힌 구성으로 인해 변동성이 낮습니다. 반면 JPQ는 기술주 중심이라 나스닥이 흔들리면 주가 변동도 매우 심합니다. 이것이 두 ETF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2026년 현황을 보면 이 차이가 명확합니다. 제피의 YTD 총수익률은 3.88%입니다. JPQ는 0.67%에 불과합니다. 높은 배당률에도 불구하고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것이죠. 기술주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 JEPQ는 배당만으로는 손실을 보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장 환경에 따라 상황이 바뀝니다.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는 시장에서는 JPQ의 성과가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 즉, 어느 것이 더 좋은지는 향후 시장 환경에 달려있다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답은 없습니다. 안정성을 원하신다면 JEPI를 중심으로 구성하세요. 공격성을 원하신다면 JEPQ 비중을 높이세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둘을 5대5로 혼합하여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정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배당 ETF가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 자신이 승자인지 패자인지 확인해보세요. 고배당 ETF의 승자는 누구일까요? 첫째, 현재 현금 흐름이 급한 은퇴자분들입니다. 둘째, 월배당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려는 인컴형 투자자세요. 셋째, 세금 우대 계좌, 즉 연금 계좌를 활용할 여유가 있는 분들입니다. 반대로 패자는 누구일까요? 장기 자산 증식을 목표로 하는 투자자, 20인 30대 젊은 투자자, 강세장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공격형 투자자, 그리고 일반 과세 계좌의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없는 분들입니다. 이제 투자 전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체크리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월배당 목표액이 명확한가요? 둘째, 세금 우대 계좌를 활용할 수 있으신가요? 셋째, 상승 제한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넷째, 분할 매수 전략을 실행할 수 있으신가요? 다섯째, 역대 최고에 몰빵하지 않을 수 있으신가요?
투자의 성공을 위한 3가지 원칙을 기억하세요. 첫째는 분할 매수입니다. 한 번에 투자하지 마세요. 둘째는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비중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포트폴리오의 일부만 할당하세요. 특히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역대 최고에서 매수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충동적인 투자 결정을 피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현명한 투자 결정을 기대합니다. 이제 앞으로의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강세장이 지속될 확률이 50%라고 가정하면 제2PQ는 수익 제한으로 인해 아쉬움을 남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같은 기간 BOO나 QQQ에 투자한 분들이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거든요. 반면 횡보 또는 약보합 장세가 올 확률은 40%입니다. 이 경우 커버드콜 ETF는 진정한 가치를 발휘합니다. 월배당 프리미엄을 충분히 챙길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락장이 올 확률은 10%이지만 이때도 옵션 프리미엄으로 완벽한 방어는 어렵더라도 기초 자산만 보유할 때보다는 손실이 적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배당 ETF는 절대 나쁜 상품이 아닙니다. 다만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투자 목표가 명확하고 구조를 이해하며 현실적인 기대를 가진다면 제2PQ와 JAP는 훌륭한 현금 흐름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배당금이 통장에 입금될 때의 기쁨은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수익 제한, 변동성 제약 등의 트레이드 오프를 항상 기억하세요. 현명한 투자는 감정이 아닌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여러분, 혹시 같은 ETF에 투자했는데 계좌만 다르다고 해서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놀랍지만 사실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 최대 9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같은 상품으로 10년간 투자한 경우 계좌 순서를 잘못 선택하면 세후 수익이 300만 원 이상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저축만 반복해서 납입하거나 ISA를 활용하지 않거나 혹은 계좌 선택 순서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이 순서가 수백만 원의 세금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소득 구간별로 최적의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금액별로 계좌를 어떤 순서로 채워야 세금을 가장 적게 내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완벽한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해놓고 경제학 박쥐가 설명하는 내용 끝까지 봐주세요. 개인연금이 중요한 가장 큰 이유는 세액공제라는 혜택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내야 할 세금을 바로 줄여주기 때문이죠. 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는 연금저축과 ARP 두 가지입니다. 근로자분들은 연금저축으로 연간 6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RP를 포함하면 합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얼마나 돌려받느냐는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소득층은 19.5%, 고소득층은 13.2%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납입한 저소득층이라면 600만 원에 15.5%인 약 99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여기에 IRP로 300만 원을 추가로 납입하면 그 300만 원도 동일한 세율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ISA는 어떻게 다를까요? ISA의 핵심은 비과세와 분리과세입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가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라면 ISA는 앞으로 낼 세금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방식이죠. ISA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은 일반형 기준으로 2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거죠. 하지만 20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가 발생합니다. 세액공제와 비과세는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입니다. 세액공제는 현재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비과세는 미래의 수익에서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절세 계좌를 어떤 순서로 채우는지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제 소득 구간별로 어떻게 계좌를 채워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세전 연봉 5,5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율이 달라지거든요. 급여 소득자 기준으로 연봉 5,500만 원 이하이면 16.5%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반면 5,500만 원을 초과하면 13.2%로 낮아집니다. 같은 금액을 납입해도 세액공제 혜택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저소득층 전략입니다.
연봉 5,500만 원 이하라면 19.5%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먼저 납입하세요. 이렇게 하면 연 99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놓치지 마세요. 두 번째, 중간소득층 전략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종합소득과세 기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연금저축 600만 원과 IRP 300만 원을 함께 납입하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 900만 원을 모두 세액공제 받으면서도 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고소득층 전략입니다. 연봉 5,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13.2%의 낮은 세액공제율을 감수해야 합니다. 대신 여유자금이 있다면 먼저 ISA에 납입한 후 IRP를 활용해 추가 세액공제를 극대화하세요.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 최대 900만 원을 납입했을 때 저소득층은 188만 5천 원을 환급받고 고소득층은 118만 8천 원을 환급받습니다. 같은 금액을 납입해도 소득에 따라 30만 원 가까이 환급액이 다릅니다. 여러분의 정확한 연봉을 확인하고 맞춤형 전략을 세워보세요. 여러분, 이제 ISA 계좌에 숨겨진 보너스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ISA 계좌는 3년 만기가 되면 그 자금을 연금 계좌로 옮길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세금 절감의 핵심입니다. ESA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전하면 그해 연말 정산에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최대 3천만 원까지 인정되며 여기에 10% 공제율이 적용돼 최대 30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ISA 만기 자금이 3천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금액을 모두 연금 계좌로 이전하면 그해 연말정산에서 300만 원의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과세 기준일인 연말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서 고급 활용법이 나옵니다. 연말정산 신청 시에는 300만 원만 공제 대상이 되지만 새해가 된 후에는 나머지 2,700만 원을 아무런 불이익 없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연금 계좌의 기본 공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숨겨진 보너스의 정체입니다. 더욱 효과적인 전략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해 연금저축으로 900만 원을 납입했다면 ISA에서 이전한 300만 원과 합쳐 총 1,200만 원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ISA 3년 만기 후 연금 계좌 이전이 가능하고 만기 자금의 10%인 최대 300만 원의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후에는 나머지 자금을 제약 없이 인출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연금 계좌의 공제 한도를 1,200만 원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전략을 활용하면 수백만 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이제 실제로 계좌를 채우는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절세 혜택을 극대화하려면 반드시 연금저축, IRP, ISA, 연금저축 이 순서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먼저 1단계입니다.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납입하세요. 이때 세액공제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절세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2단계는 IRP 계좌입니다. 300만 원을 납입하세요. 이제 연금저축과 합쳐서 총 900만 원이 됩니다. 물론 여유자금에 따라 금액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3단계가 바로 ISA입니다. 연간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투자하세요. ISA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 가장 강력한 계좌입니다. ISA로 5년 동안 1억 원을 납입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중도 해지도 가능하지만 최소 3년은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유의사항입니다. ISA는 3년 이전에 해지하면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3년을 채워야만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단계는 ISA 만기 후입니다. ISA가 5년 만료되면 연금 계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추가로 300만 원을 더 납입할 기회가 생깁니다. 5단계는 추가 여유자금이 생겼을 때입니다. 연금저축의 연간 한도인 1,800만 원 범위 내에서 추가 납입하세요. 정리하면 연금저축 600만 원, IRP, 300만 원, ISA, 2천만 원, ISA, 만기 후 연금 전환 300만 원 여유자금 1,800만 원 순으로 진행하면 절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투자 시나리오로 계좌 채우기의 효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월 100만 원을 투자하는 분의 경우를 살펴보세요. 연 1,200만 원을 투자한다면 어떻게 배치해야 할까요? 연금저축에 600만 원, ISA에 기후 갭100만 원을 배치하는 것이 최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연금저축에서 약 99만 원의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났을 때 ISA에서의 이익 창출과 연금저축의 절세 효과를 합치면 약 630만 원의 절세 효과를 얻게 됩니다. 상당한 금액이죠? 이제 월 1,000만 원을 투자하는 전문직이나 사업가를 생각해보세요. 연 1억 2천만 원을 투자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배치할까요? 연금저축 6,900만 원, IRP 300만 원, ISA 2천만 원을 우선 배치합니다. 그러면 2,900만 원이 배치되고 남은 9,800만 원은 일반 계좌에 투자하게 됩니다. 같은 5년 동안의 절세 효과를 계산해보면 약 2천만 원에 달합니다. 월 100만 원 투자자 대비 3배 이상의 효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만약 계좌 순서를 잘못 배치했다면 수백만 원대의 추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연금저축 600만 원, IRP 300만 원, ISA 2천만 원을 완벽하게 채웠다면 여러분은 노후 준비와 투자를 동시에 해결하면서도 수천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는 최고의 재무 전략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을 승자와 패자로 나누는 체크리스트를 공개하겠습니다. 승자의 행동을 보세요. 첫째, 연봉을 확인한 후 소득 구간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둘째, 증권사에서 연금저축, IRP, ISA 계좌를 동시에 개설합니다. 셋째, 연금저축부터 600만 원을 납입하고 여유 자금이 있으면 즉시 ISA를 개설합니다. 넷째, 3년 후 ISA 만기 자금을 연금 전환합니다. 다섯째, 연말정산 시 연금 납입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반면 패자의 행동입니다. 계좌 순서를 무관하게 생각하고 연금저축만 반복하면서 IRP를 무시합니다. ISA 없이 일반 계좌로만 투자하고 ISA 만기 후 재가입하지 않고 방치합니다. 심지어 연말정산 서류 제출을 누락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기억하세요. 연금저축과 IRP는 단순한 노후 대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올해 세금을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실질적인 절세 도구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액션 첫째, 이번 주 중 증권사에 방문해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하세요. 둘째, 연봉의 5.7%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납입하세요. 셋째, ISA 개설 일정을 캘린더에 표시해두세요. 이 세 가지만 실행해도 여러분은 이미 승자의 행렬에 들어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5년간 계획대로 실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나리오 1입니다. ISA, 연금저축, IRP를 올바른 순서로 채우면 5년 동안 400만 원에서 5천만 원의 누적 절세가 가능합니다. 투자 수익과 절세 이득이 겹쳐지면서 같은 자산을 모을 때도 훨씬 더 많은 돈이 남게 되는 거죠. 확률 60%의 현실적인 미래입니다. 하지만 부분 실행은 어떨까요? 시나리오 2입니다. 연금저축만 챙기고 ISA를 놓친다면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만 절세합니다. 같은 노력이라도 절반의 혜택만 받는 셈입니다. 그리고 시나리오 3입니다. 세금 계획을 완전히 무시하고 일반 계좌만 운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수익을 올려도 세금만 과다 징수됩니다. 절세 기회를 완전히 상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금은 피할 수 없지만 현명하게 미룰 수는 있습니다. 계좌를 올바른 순서로 채울 때마다 여러분의 돈이 더 오래 일하게 되는 거죠. 올해 말에 환급받는 세금이 내년의 투자 자금이 되는 선순환,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같은 ETF를 사도 어느 계좌에 담느냐가 인생 자산을 바꿉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고 경제학 박쥐 계속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 혹시 퀀트 투자와 가치 투자가 서로 완전히 다른 투자법이라고 생각하셨나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이 둘을 대립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실제로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최근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퀀트 투자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요. 과연 이 둘의 진정한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떤 전략이 정말 수익을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투자 성공의 진정한 열쇠가 바로 이들의 결합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해놓고 경제학 박쥐가 설명하는 내용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퀀트 투자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퀀트는 계량적이라는 뜻의 퀀티터티브와 분석가라는 뜻의 애널리스트를 합친 단어입니다. 쉽게 말해서 데이터와 수학, 통계를 이용해 투자 전략을 세우고 컴퓨터로 자동화하는 투자 방식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개인적인 판단이나 감정을 완전히 배제한다는 점입니다. 대신 정확한 수치와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조건이 맞으면 사고, 이 신호가 나오면 판단은 명확한 규칙을 세워서 투자합니다. 마치 요리 레시피를 따르듯이 정해진 규칙을 기계적으로 따르는 거죠. 이런 전략들은 백테스팅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과거 데이터에 자신의 투자 규칙을 적용해보고 실제로 수익이 났을지 손실이 났을지를 미리 검증하는 겁니다. 최근에는 여기에 인공지능과 머신러닝까지 활용되면서 퀀트 투자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대형 펀드나 기관 투자자들만 할 수 있었던 퀀트 투자가 이제는 개인 투자자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치 투자란 무엇일까요? 가치 투자는 기업의 진정한 가치와 현재 주가의 차이를 찾아내는 투자 방식입니다. 마치 바겟 쇼핑을 하듯이 저평가된 우량 기업을 찾아 장기간 보유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철학을 개척한 사람들은 벤자민 그레이엄과 워런 버핏입니다. 이들은 PER, PBR, ROE 같은 재무지표를 분석해서 이 회사가 정말 이 가격인가? 라고 묻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가치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안전마진입니다. 이것은 기업의 내재 가치보다 주가가 훨씬 낮을 때만 투자해야 손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철학입니다. 쉽게 말해 충분한 할인이 있어야 투자한다는 뜻이죠. 가치 투자는 단기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보수적 접근을 중시합니다. 기업을 소유한다는 마음으로 꾸준히 보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이 정말 효과적일까요? 역사 데이터가 말해줍니다. 과거 수십 년간의 데이터에 따르면 가치주는 장기적으로 시장 평균보다 연 5% 이상 높은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검증된 수익성입니다. 퀀트 투자의 가장 큰 강점은 감정이 개입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트레이딩 시스템이 정해진 규칙대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고 패닉하거나 올랐다고 욕심을 부릴 여지가 없습니다. 과거 데이터로 미리 검증할 수 있어서 이 전략이 과거 20년간 연 15% 수익을 냈다는 확신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자동 매매로 인해 시간 효율성도 극대화되는 것이 퀀트 투자의 또 다른 장점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2025년 최근 보도에 따르면 기존 퀀트 요인들의 유의성이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9년까지는 전통적 퀀트 요인들 간 상관관계가 약 50%였지만 2020년 이후로는 약 15%까지 떨어졌거든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모든 투자자가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동일한 전략을 사용하다 보니 그 효과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과거의 성공적인 성과를 미래에도 그대로 재현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별화된 전략과 알파를 얻기 위한 노력이 점점 더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치 투자의 가장 큰 강점은 바로 안전성입니다. 저평가된 우량 기업에 투자하기 때문에 하락 위험이 적고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가치가 실현된다는 철학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비즈니스를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가치 함정에 빠질 확률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가치 함정이란 저평가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망하는 기업을 말하는데요. 철저한 분석을 통해 이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약점들이 존재합니다.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가치주는 성장주 대비 무려 4%의 손해를 봤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최근 데이터입니다. 2024년에는 성장주, 특히 AI 관련 대형주들이 35% 올랐는데 가치주는 겨우 규범 5%만 올랐습니다. 이러한 성적 부진은 투자자들의 인내심을 지속적으로 시험합니다. 한국 시장만의 특수한 문제도 있습니다.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인데요. 이로 인해 기업의 실질적 가치가 성장해도 주가가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빈번합니다. 이는 가치 투자자에게 장기간의 고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핵심에 도달했습니다. 퀀트 투자와 가치 투자는 사실 대립관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완벽하게 결합될 수 있거든요. 퀀트로 가치 투자라는 책이 바로 이 개념을 잘 설명합니다. 가치 투자의 철학적 기반에 퀀트의 정량적 검증을 더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가치 투자가는 저PBR 종목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를 퀀트 방식으로 검증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과거 20년간 저 PBR 포트폴리오가 시장을 이겼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을 배제하면서도 기업을 이해하는 균형입니다. 또 다른 좋은 예시가 있습니다. 바로 조엘 그린블라트의 마법 공식입니다. 이율과 투하 자본 수익률을 모두 고려하죠. 이렇게 하면 실적이 우수하면서도 저평가된 종목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일까요? 가치 투자에 우량 기업을 적게 사기라는 기본 철학을 유지하면서도 퀀트의 체계적 검증을 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성과를 기반으로 신뢰도를 제고하고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투자의 과학화입니다. 2025년 투자 환경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첫째, 전통적 퀀트 요인들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단순한 통계 모델로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AI와 LLM 같은 차세대 기술을 활용하는 퀀트 운용사들만 살아남고 구식 퀀트는 도태되고 있습니다. 라자드 같은 세계적 기관도 끊임없이 모델을 개선하지 않으면 시장을 이길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둘째, 가치주의 역사적 반등이 기대됩니다. 2025년 금리 인하와 함께 소형 가치주는 25년 만에 대형주 대비 가장 매력적인 수준으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놓칠 수 없는 기회입니다. 셋째, 한국 시장에 주목하세요.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저평가 가치주, 특히 지주사의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승자는 이 변화를 빠르게 캐치하는 투자자입니다. 패자는 어제의 전략으로 오늘을 투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경로는 4가지입니다. 첫째, 순수 가치 투자입니다. 기업 리포트를 읽고 PER, PBR, ROE를 직접 분석해서 투자하는 방식이에요. 장점은 깊은 기업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이지만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둘째, 순수 퀀트 투자입니다. 백테스팅을 통해 검증된 팩터에 자동으로 투자하는 방식이거든요. 감정 배제와 시간 절약이 큰 장점이지만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셋째, 퀀트가치 혼합 전략입니다. 퀀트로 저평가 우량 기업을 필터링한 후 가치 투자 관점에서 최종 선정하는 방식이에요. 이것이 가장 균형 잡힌 방식입니다. 넷째, 펀드나 ETF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직접 투자가 어렵다면 저 PBR 가치주, 펀드나 스마트 베타 ETF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초보자일수록 셋째 또는 넷째 방식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관심대에 맞는 전략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투자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만이 아닙니다. 데이터를 읽고 시장을 이해하며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경험입니다. 앞으로 3, 5년을 내다봤을 때 가치 투자의 부진이 끝나고 반등의 시대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전략을 택하는가가 아니라 그 전략을 얼마나 오래 믿고 지속할 수 있는가입니다. 워런 버핏이 60년을 한 가지 방식으로 투자해서 성공한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영상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투자 방식을 찾으셨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고 경제학 박쥐 계속 지켜봐 주세요.